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그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짙은 아이라인, 황금빛 왕관, 나일강을 굽어보는 파라오의 위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완벽하게 이집트적이거든요. 수천 년 된 사막의 딸, 스핑크스와 같은 핏줄을 가진 여왕. 그녀는 이집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왕이었거든요. 그 이전 3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하던 왕조 전체가 이집트말 한마디 못하면서 파라오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그냥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는 그 여자. 그녀의 혈통을 따라가면 이집트가 아니라 마케도니아가 나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세운 왕조.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아서 파라오 코스프레를 했던 거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운 역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이미지를 벗겨낼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누구였는지, 왜 그녀는 이집트인인 척했는지, 그리고 그 위장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했는지.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브랜딩 전략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배경과 맥락. 자, 잠깐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를 한번 머릿속에서 지워보세요. 눈에 짙은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일강 옆에서 부채 시중을 받으며 앉아있는 그 이집트 여왕 이미지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거든요. 클레오파트라 7세. 기원전 69년에 태어나 기원전 30년의 생을 마감한 인물이에요. 그녀가 다스린 나라는 이집트였고 수도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해서 그 여왕이 반드시 이집트인이어야 할까요?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출신이에요. 이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32살이었어요. 그가 정복한 제국은 어마어마했고 후계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눠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디아도코이 전쟁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입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의 그리스 장군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약 3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왕조 내부에서만 결혼을 반복했거든요. 근친혼이에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요.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삼촌과 조카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왕권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피 속에 흐르는 건 거의 전부 마케도니아 그리스인의 피였다는 얘기예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지만 혈통으로 따지면 이집트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집트어를 배웠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3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였고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땅을 지배했지만
이집트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집트어를 배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총 9개의 언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이집트어, 그리스어, 에티오피아어, 아람어, 히브리어, 아랍어, 메디아어, 파르티아어, 라틴어까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예교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익혔던 거예요. 이게 단순한 취미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른 건 기원전 51년 18살 때였어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으면서 10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고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죠. 18살의 그녀는 그 복잡한 판 위에 던져진 거예요. 언어는 그녀의 무기였던 겁니다. 통역 없이 상대방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건 협상 테이블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무심코 내뱉는 말, 통역사가 걸러내는 뉘앙스, 그런 것들을 그녀는 전부 직접 들었던 거죠. 기원전 1세기의 외교관으로서 그녀는 누구보다 정교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어를 배웠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외래 왕조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말을 아는 여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추앙받았던 그녀가 신전에서 직접 이집트어로 의례를 집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0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왕이 나타난 거니까요. 이게 단순한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녀는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이집트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계산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클레오파트라를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원전 51년 클레오파트라 7세가 파라오 자리에 오르던 그 순간 이집트 민중은 뭔가 달랐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라오들은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안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자니까 피지배민의 언어를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집트어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총 9개의 언어를 구사했는데 그 목록이 정말 놀랍거든요. 그리스어는 모국어였고 라틴어,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 파르티아어까지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겠다는 의지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단순히 지배하려 한 게 아니라 이집트 그 자체가 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이집트 신전에서 이시스 여신의 복장을 갖추고 공식 의례를 집전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300년 역사에서 파라오가 직접 이집트 신관들과 같은 언어로 같은 의례로 소통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멤피스의 신관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이 여자가 진짜로 이시스의 말을 아는 건지 그냥 암기한 건지.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즉흥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고 신학적 논쟁까지 벌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신관들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살아있는 이시스라 선언합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3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집트 민중은 자기들의 여신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감각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반전이 나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기원전 30년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켰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협상을 시도해요. 로마 황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 개선 행진에 전리품으로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걸 직감한 클레오파트라는 독사를 택했어요. 역사는 이걸 패배로 기록하지만 저는 달리 봐요. 그녀는 이집트 여왕으로 살다가 이집트 여왕으로 죽기로 선택한 거거든요. 로마의 거리를 행진하며 구경거리가 되느니 자기 땅에서 자기 방식으로 끝을 맺은 거예요. 혈통은 마케도니아였지만 그 마지막 선택은 그 어떤 파라오보다 이집트적이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집트인으로 살다 갔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어디서 왔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닐까요? 역사는 늘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아래에 진짜 이야기를 숨겨두거든요. 클라이맥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마케도니아 혈통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녀를 이집트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교과서가 잘못된 거라서.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본인이 스스로를 이집트인으로 만들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한 건 기원전 305년부터예요. 그 이후로 무려 300년 가까이 단 한 명의 파라오도 이집트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궁전에서 그리스어로 말하고 그리스 철학을 읽고 그리스 신을 섬겼어요. 이집트는 그냥 통치하는 땅이었던 거죠. 백성들의 언어 따위는 알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7세,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집트어를 배웠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람어, 파르티아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언어까지. 고대 문헌에 따르면 최대 9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언어 천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거든요. 직접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족이에요. 부와 권력이 있어요. 통역사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피지배 민족의 언어를 배운다. 그것도 3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냥 친절해서. 그냥 호기심에서. 이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른 건 18살이었어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으면서 10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파라오가 된 거예요. 공동 통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죠. 게다가 로마가 점점 팽창하면서 이집트를 집어삼키려는 압박도 커지고 있었어요. 안으로는 남동생 세력, 밖으로는 로마. 이 18살 소녀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달라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뭐였냐? 이집트의 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신의 화신이에요. 특히 여왕은 이시스 여신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 신성한 존재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집트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신전에서 사제들과 이집트어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권력은 군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이집트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집트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그녀가 신전을 방문할 때마다 이집트 전통 복식을 입었대요. 그리스 여왕의 옷이 아니라 이시스 여신의 상징들을 두른 채로요. 사제들과는 이집트어로 직접 대화했고요. 백성들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파라오였던 거죠.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행동하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인이라고 기억하는 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녀가 원했던 방식으로는요. 피는 마케도니아였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집트였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영리했는지가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의 진짜 본질인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녀의 진짜 무기는 자기 자신을 신화로 만드는 능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다스렸지만 이집트인이 아니었던 거죠. 마케도니아 혈통의 그리스 여성이 300년간 이집트 땅에 뿌리내린 왕조의 마지막 꽃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외모로, 이름으로, 아니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느낌으로 단정 짓는 거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를 수천 년 동안 까만 눈의 이집트 여인으로 그려온 것처럼요. 역사의 오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클레오파트라가 진짜로 남긴 유산은 피라미드도 황금도 아닌 거죠.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멈추지 못한다는 것, 그게 진짜 권력이 아닐까요? 다음 편에서는 나폴레옹의 키가 실제로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단신 콤플렉스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헤쳐 볼 거거든요. 댓글로 이것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실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 역사 상식이 있나요? 어떤 거든 좋아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